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조사방법 및 응용통계 과목입니다. 오늘은 1주차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주대학교 김병관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 과목의 가장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탐구와 과학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이 왜 과학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서 보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나는 실제에 대한 탐색이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과학의 기반, 세 번째는 사회연구의 변증법, 이렇게 세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실제에 대한 탐색이라는 이 제목 하에서는 일상적인 인간의 탐구와 사회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접적인 지식의 원천의 대표적인 두 가지, 즉 전통과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과학의 탐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그 기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철학이나 신념이 아닌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사회과학은 철학이 아니다. 또 사회과학은 믿음이 아니다. 사회과학은 엄밀한 논리적인 엄정성을 가진 그런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회과학이 추구하는 것은 사회적 규칙성의 발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개체가 아닌 집합체의 속성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수 언어라고 하는 사회과학의 논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1차 시의 세 번째 주제, 사회연구의 변증법에서는 두 가지 이 설명 방식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그 설명 방식은 하나는 사례기술적 설명 방식, 즉 개별 혹은 어떤 하나의 특정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술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사례기술적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조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법칙 정립적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하되 이것은 개별 사례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사회 현상에 일반적으로 널리, 두루,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칙을 찾기 위한 설명을 여기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대조시켜서 한번 생각을 볼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혹은 우월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연구하는 사회적 현상 혹은 그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더 큰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귀납적 이론과 연역적 이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전통적으로 과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고대 그리스의 그 전성기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논리적인 추론의 대표적인 두 방법이죠. 연역법과 귀납법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큰 두 가지의 혹은 두 종류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는 양적 자료라고 하고 하나는 질적 자료라고 합니다. 그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구체적인 개별 토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사회과학의 이 논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것들에 대한 것은 실제로는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기본적으로 합의에 근거한 실제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혹은 여러분이 직접 알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이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알아낸 것이 아니라 무슨 연유로든 다른 사람이 혹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합의적 실제, 즉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 혹은 알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적 실제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텍스트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동의와 믿음의 문제다. 즉 우리 모두가 서로 언젠가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해서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실제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내가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나도 알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그대로 내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합의적 실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개인적 경험이나 발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축적된 방대한 지식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전달받은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받은 것이고 그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로로든 어떤 원천으로부터든 우리가 그것을 전달받은 것이고 그 전달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나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합의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받아들이게 됐고 따라서 나도 그 합의에 근거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 사회가 가능한 것은 바로 그러한 합의적 실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혹은 합의적 실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조시켜서 우리가 경험적 실제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다른 원천으로부터 전달을 받았고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있고 따라서 그것이 실제라고 믿게 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관찰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실제라고 하는 현상들은 이러한 합의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면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둔 지식과 관찰이나 직접 경험의 바탕을 둔 지식이 상충할 때 어느 것이 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은 뭐냐면 합의에 대한 지식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경험적인 진실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험적 지식과 이것이 충돌할 때 명백하게 우위에 있다 혹은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적 실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는 합의된 실제에 반하는 혹은 그것과 상충하는 경험적 실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합의된 실제만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부분의 것들은 합의된 실제입니다. 그러나 합의된 실제가 아닌 경험적 실제도 같이 존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면 자, 우리가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하고 있는 탐구 혹은 과학의 주장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즉 논리 그리고 경험적 입증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성립이 되게 됩니다. 즉 논리적으로 맞아야 하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건 합의적 실제로부터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경험적인 입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합의적 실제에서부터 도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적인 관찰이나 또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상충하게 되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합의적 실제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한 관찰이나 경험 자체를 부정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 경험이나 관찰이 옳다고 믿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합의적 실제를 부정하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것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적 탐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의적 실제라는 가정을 받아들이면서도 합의적 실제가 사실일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논리와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여기에서 경험이라는 건 꼭 나의 개인적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경험적 탐구의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그 실제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상적 탐구는 그럼 언제나 과학일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적 탐구는 언제나 과학일까? 자, 그럼 인간은 자신의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 전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인과적이고 확률론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혹은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즉 원인과 결과를 상정을 하고 그 결과를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고 생각을 하면 인과론적인 예측이 됩니다. 우리가 인과론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한 그런 예측은 전혀 우리가 신빙성이 없죠. 그리고 누군가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원인을 또는 그렇게 예측하는 근거를 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그냥 당신 혼자서 하는 근거 없는 상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과론적인 추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률적인 추론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확률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론적인 추론이지만 그러나 그 인과론적 추론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맞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 맞을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과론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명쾌하게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단한 인과론적인 그런 과정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 현상의 거의 대부분에는 수없이 많은 원인과 그 결과들이 존재하고 또 그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는 분명히 확률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상황 예측은 인과적이고 확률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미래 상황이 현재 상황으로부터 야기되거나 조건 지어진다고 인식은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결과와 원인과 결과 유형은 본질적으로는 확률적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간접적 지식, 즉 합의된 실제를 이루고 있는 간접적 지식에 크게 두 가지 원천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원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이고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인류가 그야말로 긴 세월을 우리가 대를 이어서 생존해 오면서 전승되어 온 것들이 무한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문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통 문화, 이런 의미의 그런 좁은 의미의 문화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 우리의 삶 자체를 문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광의로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이 우리가 전승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혹은 어떤 특정 개인에게 전승해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은 간접적 지식의
매우 중요한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성과 이해를 받아들인다는 뜻이고요. 만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면 인간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혹은 여러분들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경험과 관찰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추론을 통해서 알아냈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으로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간접적 지식의 또 그 중요한 원천으로는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정보나 지식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이제 권위 있는 지식의 원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어떤 아주 그 현명한 사람, 현자일 수도 있고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고 어떤 학자들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로부터 혹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현상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간접적 지식의 새로운 원천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전해주는 혹은 여러분들이 전달받는 그 소스, 원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신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탐구에서의 오류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과학적 논리에 따른 일상적인 탐구에서는 오류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부정확한 관찰에 의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과잉 일반화에 의한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다음 세 번째는 선별적 관찰에 의한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비논리적 추론에 의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궁금해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첫 번째 부정확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부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일상적 탐구에서 잘못이 생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일상적 탐구의 엄밀성 혹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확한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는 데에 우리가 쉽게 동의를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 도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의 생활인으로서 상식선에서 하고 있는 탐구 활동을 조금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측정 도구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과학적이고 엄밀한 그런 탐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탐구 과정에서 오류로 우리가 과도한 일반화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과도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과잉 일반화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과잉 일반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현상을 놓고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를 너무 많이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그 표본, 대상이 되는 표본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을 관찰하고 한 사람을 대상으로서 연구한 다음에 사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과잉 일반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1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주제를 연구를 해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참에 가까울, 즉 그것이 사실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잉 일반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과학자들은 가능하면 다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다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 현실적인 제약들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은 늘 어느 정도의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이 좋을까? 또는 내가 내린 결론이 얼마만큼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스스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선별적 관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대상을 놓고 관찰하고 그다음 탐구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떤 하나에 치우쳐져 있을 때, 그런데 그 어떤 하나의 특수한 속성에 치우쳐 있는 그런 관찰 대상들을 놓고 관찰 혹은 탐구한 결과를 일반적인 대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쉬운 예를 들면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놓고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 분명히 많은 오류들이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별적 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 관찰 혹은 경험의 대상들을 선정할 때도 가능하면 일반적인 모집단의 속성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찾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탐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로서 비논리적 추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 하면 일상적 추론에서 우리가 사실 비논리적인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비논리적인 추론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논리적 추론들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형태의 비논리적 추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의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박꾼의 오류, 영어로 gambler's fallacy라고 부르는 그 아주 전형적인 그 통계학적인 뭐랄까요 예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도박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하고 있는 도박들 중에 주사위를 던지는 도박이 있는데 그 도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6이라는 번호에 걸었는데 내가 건 번호인 6이 나올 확률은 다음에 누군가 그 주사위를 던져서 그 6이 나올 확률은 언제나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누군가 던졌는데 그 주사위가 6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 다음에 던질 때는 6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확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이 나오는데 다음에 6이 절대로 안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다음에 6이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 다음에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번에 6이 나왔는데 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올 확률도 6분의 5. 1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입니다. 즉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확률론적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앞뒤에 어떤 숫자가 나왔느냐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개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에 무엇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늘 우리가 지금까지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온 숫자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거죠. 또는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그런 화투놀이가 있다고 하면 화투놀이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물이 올랐어. 또는 내가 지금 한참 잘 되는 지금 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내가 이제 지금 한참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마치 우리가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확률적으로 따지면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논리적인 추론입니다. 즉, 확률적 현상에 대해서 비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과학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비논리적인 의미 체계를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일 이게 확률적인 현상이면 확률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고스톱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기고 있으면
그것은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그 다른 요인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과학의 논리입니다. 내가 지금 운이 지금 계속 나한테 지금 따라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번에 또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비논리적인 추론이 되겠죠. 그래서 과학은 그런 논리적인 비논리적 추론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기반은 크게 논리 경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사회과학적 연구 활동 체계의 세 가지 주요 측면을 첫 번째 이론, 두 번째 자료 수집, 세 번째 자료 분석 이렇게 분류해서 놓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순서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앞으로 이 한 학기 내내 뒤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 뒤쪽에서 우리가 학습하게 될 내용들이 좀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즉 사회과학적 탐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 이론 2. 자료 수집 3. 자료 분석 그로부터 나오는 해석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론을 평가하고 이론을 수정하고 이론을 재정립하고 다시 그로부터 자료 수집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자료를 분석하고 다시 그것을 피드백을 해서 이론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일련의 이 사이클이 그려지는 것이 사회과학적 연구의 논리 체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철학과 사회과학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즉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래야 한다. 무엇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존재해야 한다. 또는 무엇은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한다. 무엇은 어떤 결론이 나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회과학은 당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현상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지 혹은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상을 이해함으로 해서 그 현상과 관련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를 다루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위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회 철학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 연구는 대체로 사회생활의 규칙적인 목적을 규칙성을 찾으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 연구에서 추구하는 것은 사회적 규칙성의 발견 그리고 사회적 규칙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회적 규칙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에 기반을 둔 사회적 규칙성을 전제로 한 미래 예측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규칙성의 탐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사회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비판은 너무 평범하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자 또 더 나아가서 일반적 자연과학까지도 포함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상식, 즉 그것은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합의적 실제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고 검증하는 것도 과학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예외가 많다. 사회적 규칙성이라고 있다고 과학이 혹은 사회과학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규칙성에는 예외가 너무 많다. 특정 개인 혹은 특정 단체, 특정 제도, 특정한 사회 현상 이런 걸 들이대니까 예외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규칙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반론 혹은 비판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혹은 사회과학자뿐만이 아니라 자연과학자들도 다 통틀어서 과학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과학이 주장하는 것은 과학이 발견한 메커니즘은 언제나 예외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왜? 이건 확률론적인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대상물들이 혹은 대상의 현상들이 그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확률론적으로 이런 것이 성립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규칙성은 꼭 확률론적인 규칙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 사회적 규칙성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있다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위자들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그 규칙성을 깨트리는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행위들이 그렇게 흔히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 규칙성 자체를 훼손할 만큼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 거의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사회과학은 개체가 아닌 집합체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개인들을 어떤 집합체에 속한 개인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집합체 수준의 그런 설명들을 하고자 하는 것을 사회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약간의 그 규칙성에 해당하지 않는 개체들이 있다 하더라도 집합체로 보면 집합체 차원에서의 규칙성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집합체 차원에서의 규칙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체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쉽게 행동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집합체의 차원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는 사회연구 과정에서 변수라고 하는 특별한 그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속성 혹은 값을 갖는데 그래서 이 변수들은 속성들이 논리적인 집합이 됩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또는 사회적 개체들의 집합을 지칭하는 그런 언어적인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변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즉, 그런데 이 변수에는 변수의 하위 그 구성 요소로서 대상을 묘사하는 특성 혹은 성질에 해당하는 속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들은 변수를 구성하는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질을 나타내는 언어적인 도구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변수라고 본다면 이 성이라고 하는 변수는 크게 두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성 요소의 각각은 하나의 서로 구별되는 그런 속성들을 지칭하고 있죠.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종류의 속성을 가진 경우에 그 개체를 남성이라고 부르고 또 그와 분명히 구별된 어떤 속성을 가진 개체를 넣고 우리가 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을 아우르는 언어적인 어떤 그 도구를 우리가 성이라고 부르고 이 성을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변수는 속성들의 논리적인 집합이고 각 속성은 변수를 구성하는 범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범주 구성의 미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 영어로 보시다시피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즉, 그 머리 글자를 따서 MECE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읽을 때는 미시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주를 구성함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누락되는 것이 없게 만든다. 이런 원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미시 원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시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이나 아니면 사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례기술적 설명이고요. 또 하나는 법칙 정립적 설명인데요. 사례기술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설명 방식입니다.
근데 이와 대조되는 법칙 정립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혹은 한 사례보다는 일군의 그런 상황, 사건, 대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설명 요인만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효율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설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설명, 부분적인 인과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 정립적 설명에서는 폭넓은 설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외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허용합니다. 즉 확률론적 설명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은 모두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미 쓰고 있고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사례기술적 설명 혹은 법칙 정립적 설명 이런 단어는 혹은 명칭은 오늘 처음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두 방법은 모두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은 사례기술적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뭉뚱거려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설명을 하고자 하면 그건 법칙 정립적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과학의 탐구에서도 똑같이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페이지에 박스 처리되어 있는 것처럼 사례기술적 접근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남 함평에 가면 유명한 지역 축제가 있는데요. 나비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평 나비축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사례기술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사례기술적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박스 처리되어 있는 예에 있는 것처럼 위대한 기업들의 성공 요인, 이건 널리 읽혀졌던 그런 유명한 책의 이름인데요. 위대한 기업들의 성공 요인, 이런 우리가 설명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법칙 정립적 설명 혹은 법칙 정립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납적 이론과 연역적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귀납적 이론이라는 것은 특정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것을 도출하는 것. 일련의 특정한 관찰로부터 주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일정 정도의 질서를 드러내는 유형을 발견하는 데로 이동하는 것. 즉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보는 현상적인 것으로부터 그 위에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적인 혹은 법칙적인 그런 수준으로 이끌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거꾸로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설명 방식, 원칙, 가정 이런 것들을 먼저 세우고 그로부터 법칙을 도출해내서 밑에 있는 현상적인 개별 사건들, 개별 대상물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역이라고 합니다. 즉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이행하는 것이고요. 논리적이거나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패턴에서 기대한 패턴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검증하는 관찰로 이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제 거꾸로 방법이죠. 귀납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연역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귀납과 이론이라고 하는데, 연역이라고 하는데, 귀납과 이 연역은 오랜 그 논리학의 역사에서 검증되어 있는 중요한 두 가지의 추론 방법이고요. 이 두 가지 추론 방법 역시 아까 우리가 사례기술적 설명과 법칙 정립적 설명에서 결론 내렸듯이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유용하고 우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할 그러한 추론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의 차이는 아주 우리가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양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또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숫자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혹은 숫자로 변환해서 했을 때 훨씬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숫자로 바꾸기 때문에 양
양적으로 바꾼다. 즉 양화한다. 혹은 계량화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양적 자료, 계량적 자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숫자로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장점은 당연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관찰을 보다 분명하고 엄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에 비해서 단점은 뭐냐면 숫자가 갖는 혹은 수치가 갖는 약점들이 있죠. 즉 뭐냐면 우리 일상적인 세계에서의 언어적 의미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자연과학 예를 들어서 물의 흐름이라든지 돌의 낙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관찰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행위자로 구성된 사회 혹은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어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계량적 방법은 숫자로 모든 걸 변환하다 보니 언어적 의미가 갖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숫자로 변환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양화하는 과정에서 물론 계량적인 방법을 쓰는 연구자들은 모두가 이런 언어적 의미를 최대한 가깝게 숫자로 변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조해서 혹은 그 반대로 질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양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정반대로 혹은 그걸 뒤집어 놓은 그런 연구가 되겠죠. 그 장점은 행위나 현상의 겉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질적 연구가 유리하다.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 언어적 표현과 묘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런 불가피한 그런 현상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분석 관찰과 분석의 엄밀성 상대적으로 조금 희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질적 방법, 양적 방법 모두 유용한 방법이고 이 두 가지 방법은 연구 목적, 연구 상황 또는 연구 주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끝으로 우리가 조금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서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1주차 1차 시에 인간의 탐구와 과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편안히 계십시오.